안녕하세요. 대동과 은석학원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강사 최민호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대체로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은 여태까지 출제 경향이 숲만 보라 였다면 올해는 숲과 함께 나무도 보라 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9월 모평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유는 자, 그 근거가 가장 정확한 것은 당연히 이제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모의고사의 그 등급컷, 1등급 등급컷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6월,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의 1등급 컷을 화작과 음매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작은 84, 87, 92점, 그리고 음매는 82, 83, 87입니다. 점점 점수가 높아지죠. 자, 이것은 대체적으로 점점 더 쉬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그리고 올해 9월에 1등급 등급 컷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 9월의 모평은 6월보다는 좀 쉬웠고 작년보다는 많이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전체 이제 경향을 말씀드릴 때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보자 그랬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줄에서 뭐 시민이 정했다, 규칙을 시민이 정했다, 아니다, 국가가 정했다, 권력기관이 정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한 줄을 깜빡해버리면 바로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저 독서를 보면 자, 독서는 일치 문제보다는 추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6월에 이어서 올 9월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지문의 길이가 좀 짧아졌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독서 지문 길이가 짧아지면 문제도 쉬울 것이다 라는 착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이 짧아지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지문이 길어지면 문제가 다소 쉬워지는 그런 또 경향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예술, 또 사회, 기술 이렇게 해서 EBS 그 연계 지문이 한 3지문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는 뭐 출제 작품이라든지 또 문학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편리했다, 쉬웠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서 화법과 작문은 쉬워도 너무 쉬웠죠.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이 언어에서 올해 9월에는 중세 문법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작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답률 베스트 10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독서가 8문항, 그 다음에 문학이 1문항, 그 다음에 언어, 즉 언매에서 1문항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었더군요. 아까 앞에서 제가 대체로 좀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답률이 80%를 넘어가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지난 6월과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뭐 신경향이나 또는 신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수능이 출제되면서 이제는 모든 그 시험 문제가 유형화되고 정형화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런 또 기존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설령 이제 뭐 신유형, 신경향이 출제되더라도 지금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문제 혹은 또 킬러 문항으로 굳이 볼 수 있는 것은 상속 문제와 관련된 유류세, 자, 유류세 관련 내용이 있었던 13번 문제, 그 다음에 댐핑 인자와 관련이 되었던 16번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이 두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실제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상당히 좀 까다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또 증명이라 하듯이 13번 문제는 오답률 62%로서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또 16번은 오답률 60%로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17번의 어휘 문제인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국어 어휘 공부 안 하셨죠? 제가 지금 근 30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국어 어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이유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의외의 쌤이 집중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이걸 보셨지 않습니까? 넘다라는 단어도요, 그냥 적당하게 문맥에 맞춰서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어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맥에 맞춰서 적당하게 설명한다, 느낀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한 단어 가지고요, 한 단어도 다이어, 뜻이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서 정확한 아주 미묘합니다. 근데 되게 미묘해요. 그 미묘한 그 의미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연습을, 혹은 그런 어떤 의미의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앞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엄매의 그 37번 문제, 국어의 어미를 찾아내는 그 문제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지금 제가 뭐 뚜렷하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무원 시험화 되고 있는 수능 시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수능 시험에 보기가 나오면요, 설령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보기만 보고도 충분히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는 그 문제를 못 풉니다. 설령 풀더라도 오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더 이런 경향은 좀 심해지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예시문 중에서 네 번째 갈증이 가시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 문제를 풀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국어 선생이 내가 왜 답을 못하지? 그랬더니 원인 하나입니다. 저의 건방짐이었습니다. 뭐냐면 난 좀 하니까 문장을 보지 않고 밑줄 끈 그 단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갈증이 가시다 하면 가시다. 자, 앞에 갈증이 안 봤죠? 가시다만 보니까 여기에는 시가 주체 높임 서너말 의미구나 라고 계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마음을 뜯어고치고 전체 문장을 보자 했더니 그렇구나. 이거는 오다, 오시다 할 때 그 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엄매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까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진짜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서 완벽한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네, 그동안 출제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그 제재도 공부하실 때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고, 특히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9월 모의고사의 선택지 완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좀 더 쉽게 말하면 헷갈리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6월보다는 9월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엄매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전체 국어에서도 오답률이 무려 61%나 나와서 3위를 차지했던 엄매 37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국어의 어미를 찾는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보기에는 사실상 여러분 보기를 볼 이유가 없죠. 어찌 보면 보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미가 뭔지, 그 다음에 어미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답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1번에 보시면 즐거우셨기를 나오는데요. 자, 이것 우리가 형태소로 한번 나눠본다면 첫 번째 어간이 즐겁다. 자, 그럼 기본이 즐겁답니다. 그래서 어간 즐읍에다가 그 다음에 어미가 시가 아니고 어십니다. 자, 그래야 지금 즐겁다가 즐거워가 되죠. 그래서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비읍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즐겁 다음에 바로 시가 아니고 어시가 붙어야 됩니다. 모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시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리을이 오죠. 그럼 여기서 즐겁이 어간이고 어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그 다음에 어시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그 다음에 기가 명사형 전성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그 리을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적격 조사하면 을을 2개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3개입니다. 리을도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에서 선어말음이 2개라고 했는데 맞죠? 어시하고 get입니다. 그러나 연결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사형 전성의미밖에 없죠. 그래서 1번 선택지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새쓸인데 이게 기본형이 새다죠. 그러면 새 더하기 엇 더하기 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가 어간, 그 다음에 엇이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고, 그 다음에 이 을이 옴으로 해서 새다가 가능성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죠. 그러면 2번 선택지. 자, 선어말음이가 없다고 했는데 있죠.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성어미가 사용되었다. 맞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자, C.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 단어처럼 번거로우시겠지만 나왔는데 진짜 번거로웠죠. 자, 기본형이 번거롭답니다. 이것 또한 첫 번째 나왔던 즐겁다와 같이 비읍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비읍 뒤에 의시라는 주체높임 선어말음이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롭에다가 그 다음에 주체높임 선어말음이 의시, 그 다음에 get 선어말음인데 이거는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연결의미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 3번 선택지를 보시면 선어말음이가 3개라고 했는데 아니죠. 2개밖에 없습니다. 의시하고 get, 자,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결의미가 사용되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시였겠구나인데요. 아마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오다를 높인 옷이다. 거기에 쓴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가시다라고 하면 이게 기본형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오시다 하면 기본형이 오다. 그러면 가시다도 그러면 기본형이 가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시다 자체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전적인 뜻이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둠이 가시다라든지 또는 아픈 상처가 가시다 또는 뭐 소녀치가 가시다 이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가시다가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어가는 가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가시 얻겠구나죠. 그래서 가시라는 어간, 그 다음에 어선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개선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그 다음에 구나는 감탄형 종결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선택지에 선어말음이가 2개다. 맞죠? 엇과 get 2개. 그 다음에 종결의미 사용되었다. 그렇습니다. 구나라고 하는 감탄형 종결의미가 사용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다다른인데, 이 다다른은 기본형이 이제 다다르다죠. 그러면 어간, 다다르에다가, 자, 뭐가 없습니까? 어미, 니은이 붙는데, 이 니은이 붙어야 비로소 다다르다가 배라고 하는 체언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그 니은이 뭐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자, 선어말 의미가 1개 있다고 그러는데, 선어말 의미는 아예 없죠. 그 다음에 전성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니은, 관형사형 전성 의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7번을 이제 풀었는데요. 자,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가 이 37번인데 아마 올 수능에도 이 정도의 어떤 난이도를 갖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 엄매하시는 분들은 문법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의미에서는요 하나만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절 속에서 어미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2가지나 3가지의 지식이 또는 개념이 합쳐진 상태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다 풀 수 있게끔 확실하게 실력을 다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장영석 선생입니다. 9월 모의고사 치른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9월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는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으며
그리고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는 13번, 14번, 15번, 21번, 22번 이렇게 5문제를 꼽을 수 있겠으며 특히 킬러 문제인 15번과 22번이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쉬워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고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이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공통 과목을 보다 까다롭게 출제해서 뭐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개념에 이번에도 작년 수능, 작년 6모, 9모, 이번 올해 9모도 마찬가지로 개념에 충실한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까다로운 문항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뭐 신유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눈여겨볼 문항으로는 11번 문항입니다. 이게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때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죠. 근데 작년 평가원 6월 모의고사 21번 거듭 제곱근 지금 현재 평가원에서 2년 연속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겁니다. 6월 모의고사 시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전체적인 평균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쉬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본인의 9월 모의고사 점수 그러니까 원점수죠. 그게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수능에서의 난이도는 제 판단으로는 6월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엄밀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대동학원 은석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이자 은석학원의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수학강사 백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언급을 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 그다음 두 번째는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난이도는 제가 이전에 6평 총평 촬영할 때도 언급 드렸다시피 크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평과 유사한 그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지금 EBS 같은 데 보면 이제 가 등급표가 나와 있는데 가 등급표 또한 작년 수능 등급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경향인데 사실 통합형 수능으로 이제 두 번째로 시행을 합니다. 올해 2023학년도가 통합형 두 번째 수능인데 제가 작년에 수능을 치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 6평을 치고 나서 이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이 기존의 기출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면은 지금 공통 과목에 주력이 맞춰져 있고 변별은 공통 과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기존에 나왔던 유형 그대로 가져와서 정형화된 유형이 나오고 약간 유형 자체가 고착화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9평에도 확률과 통계에서 조건부 확률 그리고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고 일단 미적분에서도 이제 매개변수 민법이라고 하죠. 항등식 세워서 미분해서 수치 대입법을 적용하는 그런 유형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도 벡터의 내적 문제라든가 공간도형 문제 기존의 기출에 있는 유형을 약간만 변형한 방식으로 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경향적으로 신유형이다 뭐 이렇다 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 과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N수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선함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수능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조로 나와서 어느 정도 기존에 나왔던 유형을 출제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부담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목별 핵심 문제라. 일단은 선택 과목 3과목 다 29번, 30번이 핵심 문제입니다. 29번, 30번이 이제 킬러로 출제가 되는 번호의 문항들인데, 사실 29번과 30번의 난이도의 간극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번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해서 해결하는가가 30번 문제를 풀 수 있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는 각 과목별로 29번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입니다. 합이 11이 되는 경우를 다 찾는 문제인데, 이거를 순진하게 진짜 합이 11이 되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한다가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상자에다가 나누어 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중복조합과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빼줌으로써 쉽게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는 이번에도 또 항등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명 소위 말하는 항미항 문제인데, 우리가 항등식일 때 자변과 우변이 미분 가능한 식이면 미분에도 항등식이다를 통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하적인 사항을 보고 대수적인 식을 뽑아낸 다음에 그 항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서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가형 미적분 문제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출로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이제 곡선 fx 곡선 위의 한 점과 정점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의 x좌표에 관한 매개 변수 문제였는데, 이 정점과 fx 위의 점과 이은 직선의 기울기랑 그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 이걸 이용해서 대수적인 식을 뽑아낸 다음에 미분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입니다. 자, 이 기하 29번 문제는 공간도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6월 모의평가 때까지는 평면 벡터까지가 출제 범위다 보니까 이제 공간도형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간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평면의 직선화입니다. 그래서 뭐 구라든가 또는 평면이라든가 공간 입체 도형이라든가 이렇게 3차원 도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평면을 선분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밑에 우리 해설 보다시피 닮은 도형을 이용해서 평면 도형으로 가져와서 해결을 하면 쉽게 이면각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지만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기출 문제 보면 이제 구의 방정식 문제가 많거든요. 구의 방정식 문제라든가 또는 구 문제를, 공간도형 문제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이면각을 쉽게 구하고 정사형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2023학년도 이번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에서는 신유형 문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집, 기출문제 분석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평 이후로 출간되는 공투형 모의고사, 일명 실무라고 부르죠. 실무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하게 어려운 고난도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변형이 심하게 된 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택 과목 대비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선택 과목만큼은 기존에 나왔던 유형을 핵심적으로 파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각 과목별로 반드시 나오는 두 가지 핵심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중복조합 활용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28번, 29번, 30번 중에서 무조건 중복조합 활용 문제는 출제가 되고,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는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발상보다는 같은 것을,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구별이 되는 상자에다가 담는 발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건부 확률 문제가 28번, 29번, 30번에서 출제가 되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빼주는 식으로 해서 변별력을 높일 걸로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 놓치지 마시고 잘 빼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입니다. 자, 미적분은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항미항 문제 반드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하적인 사항을 대수적인 식으로 가져와서 미분해서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는 것 충분히 메커니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든가 실무를 통해서 반드시 항미학 문제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여러 가지 접근법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식 변형을 통해서 부분 접근법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미분법의 역연산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분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치환적분법이다, 뭐 부분적분법이다, 어떤 법을 써서 풀기라기보다는 미분의 역개념이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준킬러 킬러에서의 적분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입니다. 기하는 29번 30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29번 30번 문제는 하나는 이제 벡터의 내적 문제입니다. 내적을 조건으로 줘서 우리가 그 내적 값을 통해서 점의 자치의 영역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공간도형 문제입니다. 이번에 구평에 이제 구가 출제가 된 것처럼 입체도형이 출제가 되고 이면각을 통해서 정사형 또는 정사형을 통해서 이면각 또는 단면을 통해서 이면각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하셔야 되는 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확통,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중복조합이랑 조건부확률, 그 다음에 미적분, 항미항이랑 여러 가지 접근법, 그리고 기하, 공간도형이랑 벡터의 자치 문제, 이렇게 6개의 파트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준킬러 킬러 문제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수학영역 선택 과목 치르신다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내풀이가 맞는지 아니면 이 접근이 맞는지, 과연 이런 접근법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 건지를 의심을 하면서 공부를 하되, 수능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접근하는 이 접근법이 답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